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심 폭발의 트리거가 됐던 LH발 투기 의혹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특공 논란, 개선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LH 투기 의혹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에 하기 앞서서 최근에 좀 뜨거운 논란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GTX 얘기인데요. 당정은 김포와 또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이 GTX D 열차 중 일부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GTX B선로를 공유해서 여의도나 또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건지 아니면 좀 뭐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약간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노선을 뭐 보면은 김포 그 전철 가지고는 이제 그 교통 인구나 이런 소화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GTX D를 놨는데 네네. 제가 노선을 봐도 뭐 부천 종합운동장인데요. 거기가 이제 모이는 곳이고 서울에 진입하면서 신도림역에서 또 이게 한승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많죠. 몰리는 또 부가 어떤 누적 교통 인구를 더 유발시키는 형태의 지금 노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왕이라면 여의도 쪽으로 쭉 뽑으면 실제로 김포에 사시는 주민들 대부분이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70~8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정부가 지금 내세운 어떤 국토교통부에서 내세운 내용은 예타가 좀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비 타당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사업만 갖고 지금 국민의 어떤 교통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경부고속도로 놀 때 그때 예타를 했으면 그게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부동산은 길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산업성이 생기고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왕 철도 놓는 길에 이걸 조금만 여의도 쪽으로 좀 회선을 틀어도 공사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상비까지 계산을 못 해봤지만 지하로 가니까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으로 합류해가지고 부천 지역을 갖다 교통난을 더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봤자 또 신도림에서 다시 뭉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노선 같지는 않고 김포 그쪽 서부권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교통 문제와 이런 것을 주거 문제까지 감안한다라면 제가 볼 땐 여의도나 이쪽 정도만 뽑아줘도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볼 땐 국민의 어떤 요구와 또 세금의 용도가 뭡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부합적인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좀 바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김포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에서 여의도 가기도 굉장히 뭐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원하는 건 사실 강남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나 용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지금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원래 네. 김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초 발표는 이제 김부선이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용산 여의도로 늘리겠다는 건데 양쪽이 다 불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제 김부선이 됐느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국토부도 부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뭐 예산 문제도 있었고 타당성 문제도 있었고 또 강남에 너무 집중이 되거든요. 모든 그렇죠. GTX도 A, B, C가 있는데 2개 노선이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D까지도 또 강남에 들어가게 되면 강남 집중성이 높아지게 되고 강남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포 시민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보면 지금 골드라인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게 두 량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미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타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하철을 타도 굉장히 어려운 교통 대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줘야 되는 거는 맞고 네네.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것도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원래 지자체 의견을 보면 강남을 지나서 강동구 뭐 하남까지 연결되는 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천을 통해서 김포 인구만 해도 50만인데 타당성이 안 나오기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형평성, 강남 집중성 이런 정치적인 게 좀 고려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처음 발표될 때 네네. 이번에 발표된 게 아니라 GTX-D라는 게 아마 김현미 전 장관 시절에 네. GTX-D라는 기대감을 줬거든요. 원래 GTX가 대심도 광역 급행철도인데 그렇죠. 땅 깊이 한 50m 정도 파서 외곽 지역에서 강남이나 서울 도심 지역으로 빠르게 갈수 빠르게 있게. 가는 건데 예. 당연히 GTX-D를 한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김포에서 대심도로 가게 되면 광역 급행을 가면 강남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는 그렇죠. 게 당연한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부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 기대하고도 너무 안 맞고 차라리 GTX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네네. 그냥 뭐 부천까지 그런 짧은 노선 하나 연결한다라고 했으면 주민들도 그 정도 기대는 안 했을 텐데 기대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아마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 선거 있고 지방자치 선거 있고 2024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 표가 한 표도 아쉬운 대선 전국에서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절대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국민들의 교통 문제, 삶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투기가 우려가 된다면 시간을 좀 두고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당장은 2량짜리 골드라인을 한 4량 정도로 늘려서 당장은 좀 불편함을 좀 빨리 해소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들이 국민과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좀 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 이게 지금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정하는 건데 지금 뭐 나오자마자 거의 지금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건 제대로 됐던 걸까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면서 이런 계획을 믿어도 되는 건가? 국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회자님 질문과 또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실제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로 이제 뭐 귀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노 장관 같은 경우도 청문회 때 뭐 창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기대치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네네. 특히 김포 금단 지역 자체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위주로 살다 보니까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그 지역 민심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포 골드라인 줄여서 우리가 김골라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뭐 이낙연 전 대표 시행해 이제 지하철 탔죠. 타서 막 사진 예. 공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뭐 진정성을 좀 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어떤 동기에서 뭐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에 이제 관해서는 교수님하고 소장님께서 이제 예비 타당성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D라인을 B라인에 뭐 여의도나 용산 쪽으로 연결하려면 일단 B라인의 어떤 사업 타당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타가 통과가 되긴 됐지만 네네. 2019년 8월에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예타가 뭐 과연 또 실제로 정확하냐 네네. 뭐 그런 거는 잘 또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어떤 예타 분석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한국개발원에서 이제 그 민자 적격성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전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실 또 민간 자본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민간 자본은 말 그대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D라인은 B라인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역적인 어떤 그런 뭐 민심을 조금 뭐 이렇게 파퓰리즘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네네. 이 노선 전체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문제점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당장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제 좀 굳이 고려를 한다면 뭐 2기 GTX 논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봐서 네네.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시설은 어쨌든 구축을 해놓으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손을 봐야 되고 어떤 반영을 해야 될지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안입니다. 오늘 제대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곳에서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에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171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여기 건물에 사람이 없어요.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은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은 없고 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관평원 직원들에게 공무원 특별 공급을 또 주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가니까 특별 공급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아마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엔 청사에는 아무도 없고 공무원들은 특별 공급을 받았고 그럼 교수님 이거 뭐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국민 정세에 부합한 정책으로 간다면 저건 당연히 환수 수준이 아니고요.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지위를 이용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 징벌적인 어떤 제재까지 들어가야 국민 정서에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민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당연히 벌 내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행위를 이제 적발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또 정부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발 방지 앞으로 해답안을 놓고 이미 저지른 죄나 어떤 범법행위나 어떤 의심가는 행동들에 대해서 네. 징계에 대한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특수본 우리 LH 사태도 마찬가지고 네네. 흐름 자체가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국민들은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뭐 공급 개선안을 내세우고 뭐 김부겸 총리도 이거 뭐 3월 29일 뭐 그 총리 이낙연 총리인가 그 총리 그쪽에서도 김부겸 총리도 같이 이 부분 개선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개선이지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기회에 LH 사태하고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수사를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지 직원 뭐 82명 중에 50명이 특공을 받아가지고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께서 관상 비어 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이걸 대대적으로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조용히 살짝 하고 가는 이상한 어떤 액션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볼 때 옛날로 말하면 특검을 여기를 해보면은 뭐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정부가 국민들 정세에 맞게 좀 신호를 주고 또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죠. 네. 화도 나고요. 어처구니도 없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네. 좀 살펴보면 이게 뭐 관평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사실 대상도 아닌 지역이었는데 네네. 이게 뭐 정부 행안부에서 뭐 반대를 했다라고 함에도 이게 밀어붙이면 되는 건지 도대체 뭐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선 가게 지키는 고양이가 생선을 사러 온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한 엄격한 규정이나 법,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청약 하나 할 때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절차도 많고 규제도 많고 하나 당첨이 되면 뭐 재당첨 제한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 공급으로 너무 쉽게 주택을 마련하고 있고요. 더 문제는 이게 지금 터진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작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특별 분양을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을 받았는지가 정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해요. 취재를 한 제가 보도 뉴스를 봤는데 네. 없어요. 누가 몇 개를 받았는지조차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와서 조사가 들어가도 관련 서류가 있는 게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벌 100개 한다라고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조사를 하죠. 아무리 조사해도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합수부라든지 다른 조사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일반인들 투기 세력들을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선수범이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윗물이 안 맑은데 백날 아랫물만 조사해서 과연 국민들의 신뢰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관평원의 위치를 보면은 원래 그 뭐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국토교통부가 있는 위치와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위치가 좀 떨어진 곳에 저기 국세청이 또 있었는데 국세청과도 또 거리가 있으면서 저 땅이 왜 지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게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목적에 맞게 관평원 직원들이 쓰면 좋은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공은 받았고 참 이걸 보면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끔 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예, 뭐 사실 국민들이 뭐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세금을 안 내면 뭐 각종 체납 처분이나 뭐 조세 처벌법으로 인해서 막 형사 처벌을 하면서 정작 거둔 헐세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해양경찰청하고 새만금청과는 좀 다르게 네네. 이 관평원 자체는 이전 고시가 없이 이제 이전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 대상이 아닌데 예, 이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전 고시라는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예. 그거 없이 그냥 이제 이게 이전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사실 조금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뭐 법률 위반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정서상으로는 이제 뭐 그러면 관련 이제 약 49채 정도가 행복도시 전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네네. 그럼 이것을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환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영욱 장관의 네. 그 특공 논란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노영욱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실제로 특공 분양받은 부분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거주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특공 제도 자체가 어떤 공무원의 출퇴근의 편의, 주거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지도 않을 거면서 사실 차익만 누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직원 입장에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유령 건물로 기능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전 자체가 유야부야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진 않았겠죠. 만약에 실제로 이제 뭐 관사가 이전될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거기 실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그 직원의 재산권인 네. 그 아파트를 사실 뭐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어요. 없어요. 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로는 거기 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단지 차익만 노릴 가격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취득을 했거나 뭐 별도의 이제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공 신청해라고 해서 그 정부의 발언을 믿고 신청을 해서 내가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기사를 좀 보니까 얼마 전에 5억에 던 아파트가 10억 이상 올라서 2배 이상 차익을 남겼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네네. 그것을 이제 뭐 특별히 사전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뭐 이제 분양 신청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라면 법적으로 개인적인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환수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고 교수님께서는 뭐 환수뿐만 아니라 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내야 될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변호사님 하셨잖아요. 말씀도 법적으로는 정확히 맞는데요. 네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 법적으로 지정고시를 안 하고 했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요. 수사를 하면 그 내막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특공받은 사람 리스트도 지금 없는 관리를 안 하는 행태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특공을 받으면 리스트업은 됐을 텐데 그걸 왜 없앴을까요? 뭐 이리저리 하는데 그럼 수사를 한다고 가정할 게 의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특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소유주 조사를 하면 수사를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네. 소유주가 다 나올 거고 그 소유주 이름들을 공무원 직원들의 어떤 부서와 다 크로스 체크를 하면은 네네. 누가 받든지 다 수사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 시점이 딱 보면 누가 봐도 거주한 적도 없고 네네.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위라고 누가 봐도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물증이 일단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거의 어떤 편을 제거해서 국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인데 그것을 그 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폐해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형태들을 연결시킨다라면 이 부정적인 행위 쪽에 가까우니까 그걸 굳이 어떤 뭐 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수가 뭐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떤 네, 가능하다 말씀까지 선행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대로 괜찮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어떤 형태나 흐름을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일탈 행위에 가깝고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죄의식이 좀 요즘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할 시점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맞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좀 중요해요.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오늘 8월까지 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벤처부 이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전에 세종이 한 차로 가면 20분 정도 돼요. 제가 가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과연 특별 공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평원도 원래 대전에 있었던 게 지금 세종으로 옮긴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공감하기가 어려운데요. 뭐 30분 거리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기본 1시간 걸리잖아요. 그 30분 거리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그런 특혜를 준다. 과연 국민 정서에서 그게 용납이 되느냐 부분이고요. 네.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뭐 법이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게 20분, 30분 거리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김포에서 여의도가 30분이 넘게 걸리죠. 그렇죠. 뭐 네. 김포서는 안 해주면서 네. 김포 강남은 안 해주면서 이거 네. 특별 공급은 이렇게 관대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별 공급을 했던 이유는 이제 서울에 있던 세종시가 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주를 잘 안 할 것 네. 같으니까 이제 혜택을 준 건 맞는데 과연 그런 과도한 혜택을 준 게 맞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서울에 있던 회사가 대전이나 뭐 충청도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주진 않거든요. 네. 아파트를 주지 않고 무이자 이자 혜택이나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비 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 무슨 큰 특혜고 뭐 무슨 관직이라고 이걸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서도 너무 맞지 않고요. 우리 세종시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 일반 청약자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으면서 고생을 하는데 특별 분양을 보면 한 1대 1에서 많아야 3대 1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네.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한다면 환매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게 한다든지 거주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너무 모럴 해저드가 심해서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도덕성, 뭐 이거 사명감, 윤리 뭐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돈 좀 벌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강화시키면서 엄격하게 투기 하는데.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애청자들도 이 방송을 보는 애청자들도 굉장히 분노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고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특별 공급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서울에 집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분들은 기숙사 같은 거 만들어서 줘도 되잖아요. 왜 아파트를 그렇게 특별 공급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7월 6일부터 새정치 특별 공급 제도가 강화가 되기는 합니다. 뭐 특별 비율이 좀 낮아지고 실거주 의무도 생기면서 좀 더 강화되긴 하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앞서 노영국 국토부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이 특공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 계속 공무원 특공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급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또 시세 차익을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면은 뭐 일종의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으로 국한된다. 공무원으로 제한된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중기청에서 그 특공 관련해서 이미 이제 뭐 그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니까 그거 사실 다시 돌릴 수 있는 뭐 명분은 없고요. 물론 네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평원에서 뭐 이전고시도 없는데 어떤 법률적 하자 즉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다시 그걸 백지화할 수는 있겠지만 뭐 실제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관사를 진짜 옮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이제 특공제도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지금 시대에는 사실 분양 당첨만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로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 그 자체가 혜택인데 이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송에는 뭐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매년 2년간 20만 원씩 사실 이제 이주 지원금까지 이주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뭐 이 논의가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뭐 이전에서는 이주 지원비가 지급이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차등적으로 할인이 그렇죠. 혜택이 되죠. 그래서 주죠. 이제 85 네. 뭐 해배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면제. 그 다음부터는 평수가 좀 올라갈수록 이제 차등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이제 감면이 되는데 네네. 지금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취득세만 32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의 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살고 거기다가 헌법상 신분 보장으로 이미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서 사실 강화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GTX 관련해서도 네네. 얘기가 나왔지만 소위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김부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로 타서 막 안에서 정말 뭐 지옥철이라 부르는 데서 이렇게 그 이동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 뭐 조금만 사람들이 모여도 뭐 코로나 확산에 의한 그렇죠. 경각심을 조심해야 제대로 된다고 이해하지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시민들 목숨 걸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환승하고 해서 하면 최소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요. 근데 무슨 30분 차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차도 그렇게 막힐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서울 지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지나치게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그때는 조금 내리는 추세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서적으로 수긍이 가능했을 거예요. 굳이 뭐 아파트 하나 당첨받는데 뭐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같은 어떤 시국에서는 이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한 교수님 아까 누누이 지금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문제에 대한 뭐 개선, 이제 고찰과 개선이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주요 혜택들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네. 혜택들을 보니까 정말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저런 혜택을 받았으면은 집을 사는 게 좀 더 쉬워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원래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혼, 다자녀 특공까지 또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혜들이 정말 말 그대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 있거든요. 특혜를 넘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수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거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 것밖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저는 정말 황당한 혜택 수준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한 이런 거 아까 저는 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이렇게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그 법안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이 180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뭐 일벌백계 해야 이게 민주당이 진보라는 정당인데 네. 진보적인 행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현재 저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한쪽 구석에서는 마음이 좀 이상할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받았어도 이게 돈을 이게 시세차익을 남겨서 찝찝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저게 약간 무슨 뭐 일탈의 어떤 약간의 행위로 이렇게 치부되는 도덕성이 자꾸 점점 결여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땐 부패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특히 국토부나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 일선 동사무소 이런 대주민복지라는 공무원들은 좀 덜한 것 같고요. 저쪽에 계신 양반들이 지금 의식 상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얘기하면 썩을 대로 썩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 장관분들까지도 장관이라는 분이 할 정도니까 그럼 뭐 말 다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집권 여당 정치 쪽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의 자세가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혁신적인 그 정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값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종시가 1위네요. 저희가 그때 공시가격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가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이미 좀 낮은 상태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특별 공급을 통해서 뭐 분양권을 얻든 아니면 그럼요.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라고 뭐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집값 저렇게 오른 배경에는 또 기여를 했거든요. 작년 여름에 또 그 국회 네. 뭐 정부청사 이전한다고 또 한번 바람을 그렇죠. 한번 넣어주면서 국회의사당과. 저렇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특별 분양을 통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아파트를 산 다음에 또 한번 부채질을 해가지고 집값을 저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할까 납득을 할수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까? 저는 도무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작에 손을 봤어야죠. 너무 자신들한테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가슴 한쪽에 손을 얹고 뭐 찝찝함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느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안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 LH 보면 우리는 뭐 28층에 있어서 안 들린다고 네네. 얘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럴 해저드가 심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법도 바꿔야 되고요. 저는 정신 개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혜택이 많게 되면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고요. 물이 고이면 썩거든요. 왜 그렇죠. 요즘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공무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 돼버렸으면 우리 국민의 안정적이고. 혈세를 녹을 네. 먹고 사는 직업이 봉사직인데 이게 가장 좋은 직장이 돼버렸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특별 공급 논란, 각종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LH발 땅 투기 의혹 수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땅 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좀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뭐 위급성이 있다,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예,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맞춰보고 역으로 추론을 하자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발부가 됐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었냐 이거는 사실 또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일단 제명 자체가 부패방지법하고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어떤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허위로 뭐 영농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든가 네. 농지증을 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이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실수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냐, 이제 직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냐 이 부분에서 쟁점인데, 사실 이제 보좌관의 부인 자체는 뭐 이제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야적장 용도로 이거를 샀다고 해요. 약 이제 1,500제곱미터, 1,500해배, 그러니까 약 한 500평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네네. 실제로 여기 지금 그 안산시에 보면 이제 고물상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관련 사건을 해서 현장 조사를 가보면
이제 금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재워놓는 야적장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그 보좌관의 부인이 그 공무상 사업을 영위를 했는지는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일단 이제 의심스러운 근거 자체는 이제 3억에 매수했는데 12억으로 지나치게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사실 이제 뭐 특별히 뭐 농지로서 큰 매력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제 송전탄과 송전선이 지나는 곳인데 네네.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송전탄과 송전선이 지나가면 이제 한전에서 강제로 법정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송전탑 주변을 그 농지 소유자가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떨어지겠네요. 예,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억 정도의 토지를 풀 대출을 받아서 샀다는 것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뭔가가 즉 있었을 정보를 것이다. 있었으니까 그거를 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기사나 뭐 관련 자료를 좀 검색해봐도 네네. 내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사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 뭐 법원에 이제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록을 뭐 경찰에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보좌관 신분인데 뭐 전해철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활동했던 게 외교통일위원회하고 그 정보위원회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부동산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이긴 하지만 보좌관이라고 해서 뭐 상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생각컨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LH 직원과 공모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제3자에게 뇌물, 그러니까 정보, 그 투기 정보를 제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네네. 그 정보 자체를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본 재판에서 밝혀진다고 하면 사실 지금 뭐 이제 최고 2층 정에 대한 수사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보면은 의혹들은 있고 좀 개연성이 있는 게 이 전 보좌관의 부인이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지구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부분이라 밝혀진 건 없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측까지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뭐 당연하죠. 지금 뭐 변호사님 다 말씀 주셨는데 디테일한 심증은 뭐 거의 100%라고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이고 이제 물증이나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세세한 어떤 수사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은 아직 안 했지만 네네. 지금 뭐 일단 구속을 했다는 구속을, 자체는 영장이 어느 정도 발부됐죠. 물증이 다 확보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구속 안 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제가 볼 땐 증거가 다 확보가 됐는데 그 행태가 혹시 뭐 노출시켰을 때 더 문제가 또 연결성이 있을까 봐 조심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거는 뭐 경찰의 수사를 믿고 특수본의 수사를 믿고 네네. 그 특수본에서 좀 이제 발표를 자주 한 번, 두 번 초반에만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행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어떤 국민의 이목이 쏠렸을 민심이 때. 화가 나 있고 흥분돼 있을 때는 발표를 자주 해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도 뭐 매일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잦아지는 것 같으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마치 그 바닷물 간 보듯이 국민의 분위기를 간 보는 느낌을 가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마다 딱 해서 정기적으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기자분들도 그걸 잘 옮겨줄 것이고 네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 이제 국민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하다가 뭐 뜨끔 나오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다뤄주니까 이게 좀 다시 한번 다뤄주지 지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거에 다 이슈에 관심에서 좀 묻혀가지고. 멀어졌죠, 이런 사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게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자분들도 거기에 협조하는 듯한 느낌도 가질 정도니까 그런 건 도리어 아닐 이제 겁니다. 국토부나 뭐 이 특수본에서 강력하게 일벌백계 한다고 정세균 총리가 뭐 다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총리를 또 관두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 총리님이 공천이 하시던 거 이렇게 네.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공무원들한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은데 일부 뭐 미꾸라지 같은 분들이 흙탕물을 지금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께서는 정세균 총리가 하시던 걸 이어받아서 LH 사태에 대해서 발표를 다시 한번 받은 것을 발표를 해야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좀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지 특수본하고 총리하고 같이 해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연출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총리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하셨으니 네. 그걸 받으셨으면 이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좀 잠재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아마 한 교수님이 이런 바람을 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랐던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불송치 결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뭐 고위공직자 같은 고위직들에 대한 뭐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확인되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수사가 결국은 뭐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두삼이 되겠죠. 뭐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뭐 안 예전에도 됐으면 그랬고요.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용두삼이 안 되겠습니까? 뭐 해명하는 거 보면 뭐 부인이 샀다, 어머니가 샀다, 뭐 누가 샀다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LH 직원들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어머니가 사면 괜찮고 내가 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께서 뭐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썩었는데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었는데 굳이 조사를 한다면 윗물부터 조사를 해야 낙수 효과잖아요. 아랫물도 좀 맑아지는데 윗물은 손대지 않고 그냥 해명 발표만 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어머니가 샀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데 이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합수부가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네네.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우리 경찰들은 목숨을 걸고 그 권력층을 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옷을 벗게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애라면 제가 조사관이라면 내가 국회의원 조사해서 굳이 내 직을 걸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직을 걸까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굳이 껄끄러운 고위층을 조사해서 내가 왜 불똥이 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검찰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사분들은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먹고 살 구멍이 있는데 경찰들은 먹고 살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네네. 경찰이라면 왜 굳이 국회의원을 조사해서 껄끄럽게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이 신분 보장이라든지 확실하게 조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하는 수사한다고 생각도 불이익받으면 하게 안 됩니다. 되죠. 그럼 어떤 근데 수사가 아주 냉정하게 일반적으로 보면 잘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되잖아요. 다 피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고위직들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또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LH 직원이 뭐 조롱하는 글을 단체 방에 단체 이제 대화 방에 올려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또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 해임까지도 건의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국민들은 뭐 화가 나죠.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전에 이제 2020년 LH 신입 직원 그 공채의 경쟁률을 보니까 예. 5급 일반 행정직이 한 147대 1이고 147대 1이요. 예, 6급 행정은 사실 107대 1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뭐 예정보다는 훨씬 더 좀 능력 있는 인재가 많이 가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 그 사람이 LH 직원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이 공부 못해서 LH 모아 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림돌림한다. 뭐 이 표현에 대해서 이때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또 이제 댓글을 달고 뭐 이랬던 조금 그 공방이 좀 논란이 있었긴 되면서 얘기가 했는데 됐죠. 사실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자체가 바로 범죄는 아니죠. 물론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별도의 법 위반을 했다면 그것은 불법적 투기가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 글을 올렸던 그 신입 직원이 이제 2년 차라고 하는데 네. 결국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LH의 중요 보직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LH가 비록 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 공공개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게
조직 전체에서 어떤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일부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고 나머지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경각심이 없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직원들이 나중에 LH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계속 공공개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LH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강령이나 이런 기강 자체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 공급 문제부터 지금 말씀드린 LH 수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좀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과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